그러면은 한명숙 총리 사건은 노무현 지우기,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이명박 정치 술수의 일환이었고, 검찰이 그 총대를 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미통당 전신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예.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루어졌나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안 이루어졌죠. 예. 이제 이명박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이명박 집권 초기 검찰총장이 임채진, 김준규,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친박계 의원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우리가 보지 못했죠. 그쵸. 그걸 어떻게 됐다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검찰은 검찰 이익이 되는 사건에만, 뭐 지금도 뭐 윤석열 씨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나경원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12번 이상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뭐 골프장도 가고 아주 혼자 뭐 분위기 부산에 좋던데. 골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선거에 봐요. 떨어지고 나서도 이제 부산에 뭐 골프 치러 간다. 뭐 여러 명이 또 모여가지고 뭐 그 짓 하고 앉았던데. 그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수사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민주 진보 진영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늑대까지 수사하죠. 뭐 고소장만 접수되면은, 고발장만 접수되면은 바로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여튼간에 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은 수사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명숙 총리하고 이미 사망한 한만호 씨 사이에서의 그 둘 사이 돈 거래는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그 규모하고 성격이 한명숙 총리가 주장하는 것과 검찰이 주장하는 게 서로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고요. 예. 네, 그냥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있어서 증인이나 물증이 없다면 돈을 실제로 건넨 사람의 진술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한만호 씨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렇죠. 한만호 씨는 돈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판사는 저 사람이 줬을 거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유죄를 선고한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재조사나 재심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좀 뭐 재심은 규정이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죄 확정 판결의 증거물이나 증언이 허위인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될 때, 또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될 때, 그러니까 분명히 검사가 불법 행위를 했는가를 한만호의 그런 그 비망롱이 아니라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때,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또는 이제 확정 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심이 어려워요. 거의 그냥 불가능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 총리 사건 이런 재심의 그 이유가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 법조계에 있는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재심의 대상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깜빵에 가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이걸 재심을 하지 않으면 뭘 재심합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그런 걸 다 받아주다 보면은 네.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 없는 나도 사람 억울하다. 상관없어. 나도 억울하다. 사법 체계가 더 중요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 체계의 무오류성. 검사들이 기소하고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은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울타리를 꽉 만들어 놓는 거죠.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그렇죠. 지금 뭐 깡패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보자. 지금 뭐 무오류성. 전관예우? 그거 하나만 봐도 무오류성이 바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부터 자동차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 것도 아니에요.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그 서울시 공무원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오늘 유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 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국정원 그에서 좀 했던 사건들인데, 공권력에 의한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사실은 이 법원에서 딱 걸러내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통과 의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수진 당선인께서도 법원 개혁을 갖다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거고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갖다 많이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건들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그 뭐야? 그렇죠. 그 기계가 하는 게 낫지. 어쨌거나 자기네들은 그 틀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권위가 깨지는 순간에 자기네들의 권위도 다 깨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뭐 법조인들,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등등은 이 틀을 갖다가 전혀 훼손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재심이 어렵다면 이제 재조사를 갖다 해야 하는데 법무부나 이제 검찰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조사를 통해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재심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이것도 또 사실은 이제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정의냐, 옳은 일이냐 하는 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최순실도 나는 억울했다. 나는 또 수사 과정에서 내가 특검으로부터 내가 이런 부당한 태우를 받았다. 이것 빨리 재심해달라 했을 때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해야지 강연이. 선례가 있잖아. 한명숙 드레스가 이 사람도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 마침 그때 또 뭐 보수적 판사들이 있고 막 하면은 무한 반복이네. 그럼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런 거 있고, 어쨌거나 재심은 이제 법원 소관이고, 재조사는 이제 법무부나 이제 검찰의 이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만호 비망록과 동료 아까 말씀드린 동료 죄수도 3명 증언에 의하면은 검찰의 위증 교사가 이제 분명하게 있었고. H씨는 당초 자신을 포함한 수감자 3명이 검찰의 주도로 거짓 증언을 연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H씨의 서울중앙지검 출정조사 기록을 보면 본인 사건과는 무관한 한만호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20차례 넘게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인으로 나간 최 씨 등과 함께 조사받은 날도 13일이나 됩니다. 얘네들 증인 나가기 전에 1048호, 1059예요. 특수 2부. 거기 영상 녹화실에서 우리 3자가 입을 같이 맞췄으니까 다 보고 듣고 특기실을 보여주면서 그걸 받아쓰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베껴쓰기 그대로 했어요. 진술 기록이든 영상 녹화든 증인신문 내용이든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이었어요. 한만호가 법정에서 이 양심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고 김X나 X가 법정에 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이. 그건 다 거짓이죠. 이 고인이 된 한만호와 한명숙 총리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심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금품효 같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죠. 우선 한명숙 총리가 피해자고 또 그 한만호 씨도 피해자 되는 거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기로 뭐 3년만 살고 나오면 될 사람을 위증으로 2년 더 때려가지고 5년 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친분이 있던 분인데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분을 갖다가 자기 말 한마디로 교도소에 집어넣고 자기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한명숙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면은 그 담당 검사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뭐 일반인 생각은 다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렇고 당시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한만호를 무려 70회 이상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남겨진 근거 자료가 진술서 1회 진술서, 그다음에 5회 진술 조서만을 남겼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다가 사실 별건 수사 위증하라고 시키고 별건 수사 아닙니까? 네. 이 사람 원래 사기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갖다가 한명숙 총리를 잡고 해서 불러 올려가지고 70여 차례나 조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서울구치소 간 게 가까운 데로 불러서 그렇죠.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연습해야 되니까 지방까지 가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왜 진술 금고만을 남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만호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취득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수사의 적법성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말이 너무 길죠. 한마디로 검사들이 증거, 한만호 씨의 증언이죠. 네.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대법원에서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불법성이 있다. 그걸 갖다가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해요. 판사들도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말이 안 되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만호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마디 할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은 그 사실심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판결문 올라오면은 이게 법조항이 다 맞는 건지 이 죄와 형량하고 이게 잘 맞는 건지 이런 것만 하는 거지 거기서 재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그래서 2심 재판이 중요한 건데 2심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도 그대로 인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재심이나 재조사를 통해서 위증강요, 권한남용 뭐 이런 것들의 불법 행위가 입증된다고 하면은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뭐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이제 혐의가 지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될 거라 공수처에 시민사회 다니셨다면 고발을 할 겁니다. 게다가 재조사를 갖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검사나 그 검찰 수사관들을 갖다 고발할 그런 그 여지가 많이 있죠. 지금까지 한명수 총리에 대한 사건, 여기에 대한 개요와 진행 과정, 그리고 재심 및 재조사의 여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검사 개인의 공명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건이 큰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여튼 이제 뭐 제 생각인데, 개인적 이제 생각인데, 하여튼 민주화를 거치면서 군이나 정보기관을 대신해서 이제 검찰이 공권력의 최정점에 이제 서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검찰주의자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우리 검찰이 어떤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단화하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제 검찰 이익이 꼭 국가 이익이다. 옛날에 프랑스의 어떤 왕제는 짐이 곧 국가다 했듯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곧 국가의 운명이다. 우리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고 우리만이 정이다. 이런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검찰 내부에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두 애국적 행동이고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행태들을 정당화하는 건데,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해주는 그 권위주의 정부, 뭐 이를테면 박근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명박.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와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더 나가서는 굉장히 동맹적 관계를 유지해요. 뭐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사회적, 정치적 이 개혁을 이제 지향하거나 주도하는 민주정부는 되게 적대시하는 거죠, 이제. 저거는 적이야. 노무현, 문재인은 검찰의 적이야. 민주당 저것들은 빨갱이 세력이고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위를 해치는 세력이야. 자기네들이 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모든 불법적 행동들, 뭐 최근에는 뭐 고문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그런 법을 이용한 그 반인권적 그런 행동들이 다 그냥 정당화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제 거론했습니다만 2008년 이제 광우병 촛불이 전국을 이제 덮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집권 초기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제 이명박이가 이제 검찰을 앞세워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을 감행합니다. 왜 그 촛불이 친노 세력들이, 친노 정치인들이 배후 세력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추모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이제 이어질 거로 우려해서 서울시장 출마자인 한명숙 총리를 1차적 사법공격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당한 거죠. 거기서 그 와중에서. 그러면은 한명숙 총리 사건은 노무현 지우기,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이명박 정치 술수의 일환이었고, 검찰이 그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한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조작 사건. 만약에 우리가 특검이나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그 명칭을 검찰에 의한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조작 사건,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 개혁이 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좀 계시고, 공수처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과잉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검찰 개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하여튼 뭐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조작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채널 A와 검찰의 유시민 그 작가 죽이기 공모 사건 등은 이제 국기를 뒤흔드는 매우 위중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간의 정치 검사들이 저질러온 불법적 공작 수사를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최근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지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피의자가 검찰에 가서 한 진술을 갖다가 만약에 법원에 와서 그걸 번복했을 경우에는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 규정이. 검찰 조서 자체를. 그리고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내가 가서 검찰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저 사람 죽였어. 했는데 법원에 와서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번복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썼던 그 조서들은 무의미해진다. 그럼 다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법원에서 서로 간에 공방을 이어야 되는 겁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갖다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쟁을 갖다 벌여야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만호 씨 같은 경우도 70차례가 넘게 불려 들어가가지고 검찰 조사를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증인 채택이 되는 거예요.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본인은 그게 아니다. 내가 허위로 조서를 꾸몄다. 그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하고 항변을 했지만은 2심 재판부에서는 그거 이 사람의 항변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변호인이 저 사람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한만호, 이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채택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검찰 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거예요. 검찰 조서는 이 사람이 70몇 번 불려 들어가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자기가 있었던 일 또는 이제 검찰이 써준 거 막 뒤섞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규정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한만호 씨에 대한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피의자가 부인했을 경우에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보는 거고, 하여튼 공수처 설립이 이제 완성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착되면 검찰 개혁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도 있고 과하게 기대하는 분도 계신데, 기대가 크긴 하죠. 근데 이제 기대가 큰 거에 좀 못 미치는 거는 너무 규모가 작아. 너무 소규모죠. 지금 뭐 검사가 1,300명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검찰 수사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몇십 명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명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아마 고발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다 해소할 수가 없다 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를 좀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피의자가 번복을 했을 경우에는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는 법원에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4년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4년 유예기간을 갖다 지금 정부에서 땡겨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배경에는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이. 그게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177석.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도 보니까 65% 갤럽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뭐 다시 올라가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지율은 계속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어. 언론도 지금 뭐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요즘 그거 건수 잡아가지고 계속 좀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은 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민주당의 177석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김한길이나 뭐 안철수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이해찬 같은 분이 딱 중심을 잡고 밀어붙여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검찰 개혁은 저는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범법자를 색출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또 윤석열 장모 또 그 부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소식이 없는데 30년을 한결같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싸워왔던 윤미향님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람 사는 세상에 오려면은 아직도 시민들이 좀 더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